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형식적 대통령은 어쨌거나 대한민국 대통령은 이재명이다. 야, 이것을 이제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을 인정할 수 없는 그런 국민들도 많습니다. 이 민주주의 제도가 참 위험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나라를 이렇게 좀 쪼개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유독 이제 심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는 저는 통합이라고 봅니다. 통합. 통합을 할 수 있는 대통령이면은 이제 드디어 이승만, 박정희 이제 이런 분을 이을 수 있는 이제 슈퍼스타가 되겠죠. 이 통합에 성공하게 되면은 통일까지도 된다고 봅니다. 통일 전에 통합이 되어야 돼요. 남쪽 통일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 그걸 할 수 있는 대통령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화두가 통합이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고요. 제 이 홈페이지 보게 되면 홈피라고 합니까? 여기 이제 유튜버 거기 보면 통합을 제가 조금 강조해 놓은 글을 또 이렇게 글이라기보다는 여기 표시를 해 놨죠. 자, 그 정도로 이 통합이 중요한데요. 뭐 영혼함 뭐 그것뿐 아니고 세대 갈등도 있고 영혼함 갈등도 있고 많이 있죠. 그리고 뭐 빈부차로 인한 갈등 뭐 여러 가지 어떤 많은 갈등상이 노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느 정도 해결하면서 정말 대한민국 전체를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그런 대정치가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자면요, 본인도 아주 뛰어나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정치력이 아주 끝판왕급 인물이 나와야 됩니다. 정치를 잘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정치라고 했을 때는 반대파,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정치는 없어요. 지구상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언제든지 반대는 있는데 그 반대를 추스르면서 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나와야 된다.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죠. 반대파들도 다들 따랐다라고 하죠. 레이건만큼은. 아무튼 그런 위대한 어떤 정치인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자, 그게 이제 이왕이면 보수에서 나오면 좋겠죠. 자, 지금 이재명 하는 꼴을 보면요. 정말 먹불인견인데요. 대통령실 홍보 소통 수석에 이규현이라는 자가 나왔는데요. 가끔씩 이게 TV 화면에 비치고 그랬었습니다. 이게 이제 전 JTBC 대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 JTBC 대표. JTBC가 언제부턴가는 완전히 좌파 나팔수다, 홍위병이다, 뭐 그런 말을 들었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 무렵부터요. JTBC는 극좌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극좌로. 예.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하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지금 조중동 중에서도요, 중앙하고 JTBC는 하나로 이제 묶을 수가 있겠죠. 이미 오래전에 넘어갔다라고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넘어가 있었다라고 보는 게 맞고, 그 전에도 벌써 그런 조짐이 있었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이 JTBC하고 중앙일보는 그 이제 족벌 언론 아닙니까? 홍석현 거기인데 삼성하고도 달라요. 또 여기는 삼성하고 왜 하나가 이제 뭐 이렇게 되면 그게 이제 원래 이제 그 창립 취지에도 맞다고 보는데 이 JTBC나 중앙일보 하는 걸 보면요, 삼성하고도 그닥 우호적이지 않다라고 느낍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으로 이어지는 이 삼성의 주 라인과는 다른 포지셔닝을 지금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굉장히 정말 위험한 어떤 그런 언론사가 되었는데 특히나 문제가 되는 것은 친중적 요소가 되겠죠. 중국하고 관련해 가지고 이 JTBC, 중앙일보 뭐 거의 한 몸이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뭐 그렇게 지금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자, 아무튼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에 이규현 전 JTBC 대표가 지금 내정이 됐습니다. 글쎄요, 뭐 이 논평을 하자니 정말 뭐 치밀어 오르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규현 수석은 객관적이고 통찰력 있는 시선으로 사회 문제를 조망해 온 언론인 출신이다. 한국인 최초로 미국 탐사보도협회 특별상을 수상했다. 이런 식으로 떠들고 있네요. 새 정부의 개혁 의지와 국민 소통을 이끌 책임자다. 언제나 국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두고 업무에 임할 것이다.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민정수석도 임명을 했었죠. 오광수라고요. 오광수는 검찰 출신으로 뛰어난 추진력과 인품을 두루 갖추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 이재명의 검찰 개혁의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인사다. 문재인에게는 조국이 있었다면은 이제 이재명에게는 오광수가 있네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이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칼질을 하는 주인공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재명은요, 걸핏하면 이런 말을 합니다. 국민을 통합시키겠다.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우리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데요. 지금 하는 거 봐서는 그거는 구두선이고 말뿐이고 진짜는 엄청난 어떤 폭거가 지금 예상이 됩니다. 자, 지금 이런 식으로 또 우상호도 또 여기 정무수석이 됐죠. 4선 국회의원으로 원내대표를 역임했었고 주사파 이 이제 386 출신이죠. 자, 이런 사람들을 포진시킨 이재명 무엇을 노리는 것일까요? 이제 조금 더 지켜보면 되겠죠. 여기 하단에 이제 이재명하고 같이 찍힌 사진, 이 사람이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된 인물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요, 가장 중요한 것은 홍보입니다, 홍보. 투표로 모든 걸 결정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조직을 담당하는 인사들이 이제 실세였거든요. 요즘은 홍보가 더 중요해요, 홍보가. 그래서 선거할 때부터 이 선거 비용의 거의 90% 정도를 홍보비로 다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대선 치르게 되면은 대선 자금이 몇백억 들잖아요. 거기에 90% 정도가 홍보비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요즘 홍보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언론을 장악하지 못하고는, 장악이라기보다는 언론 플랜드리가 되지 않고서는 정권 유지가 불가능하다. 선거에서도 이기지 못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저기 동아일보 기자 출신 중에요. 이정훈 기자라고 있잖아요. 이분이 유튜브를 하고 있거든요. 정년퇴직을 했더라고. 이분이 참 영민하신 분인데 말도 꼬잘하고 채널 A 거기도 시사 프로그램에 자주 출연해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그랬었는데요. 이분이 최근에 했던 방송 중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동아일보 출신이지만 동아일보는 이미 넘어갔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면서 중앙일보는 이미 그전에 넘어갔다. 이런 말을 했어요. 중앙일보는 이미 그전에 넘어갔다. 동아일보도 넘어갔다.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이재명이나 이쪽으로 넘어갔다는 의미도 있지만 중국으로 넘어갔다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친중 세력들이 지금 우리나라를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주사파, 종북 이런 세력들이 약해졌어요. 이들은 대부분 친중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중국하고 북한은 똑같이 하나냐? 아니에요. 이들 관계도 견제와 균형 혹은 서로 어르렁거리는 관계예요. 사실은. 김일성, 김정일이가 죽으면서까지 유언을 남기는 게 딱 하나라 그러잖아요. 중국 조심해라. 이거거든요. 집어삼킨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의 영토적 야심을 가진 유일한 국가는 저 중국입니다. 일본이 아니에요. 일본은 지금 우리나라를 삼킬 힘도 없고 그럴 능력과 의지도 없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또 불가능한 게 과거에는 군국주의 천황이 중심이었잖아요.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일본은 천황은 명목상 형식적으로 있는 것이고 일본을 움직이는 실질적인 것은 국민의 뜻이거든요. 여론이거든요. 그런데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만드는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잖아요. 원래 자유민주주의 국가끼리는 전쟁이 안 일어난다 그래요. 그거는 왜냐하면 그 국민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가령 전쟁하겠다고 나서면 그 정당은 투표에서 집니다. 정권을 잡지 못해요. 그 때문에 지금 일본은 다른 나라를 칠 가능성이 0입니다. 없습니다. 유일하게 이걸 할 수 있는 나라가 이 독재 국가들인데 그것도 전체주의적 독재 국가인데요. 푸틴, 여기 시진핑 이런 어떤 힘 있는 나라의 지도자가 있을 때 이들이 영토적 야심을 가질 수가 있겠죠. 지금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것은 어쨌거나 실질적 위험은 중국밖에 없습니다. 북한을 너무 위험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과장된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면요 상황을 오도하게 됩니다. 현실을 자칫하면 오판하게 돼요. 북한을 주적으로 막 여기는 그거는 옛날에는 맞았어. 지금은 어렵습니다. 북한이 우리나라를 집어삼킬 수가 없는 것이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 커져가지고 이 경제 규모 자체가 뭐 100배 정도 차이 난다 그러죠. 100배. 누구 말로는. 뭐 정확한 수치는 안 나와요. 보통 50배에서 100배 뭐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는요, 이 뱀이 뭐 뭔가 먹이를 먹을 때 자기보다 몸 좀 큰 거를 먹을 수는 있잖아요. 이게 늘어나니까 쫙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삼킬 때. 근데 그것도 2배 정도지
100배, 50배 이런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를 삼키는 것은 전 세계 역사상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삼키다가 배 터져 죽어요. 그래서 그건 불가능하고요. 그 단계는 이미 넘어갔습니다. 넘어갔고, 이제 굳이 이제 위험성을 따진다면 중국이죠, 중국. 근데 지금 친중 세력들이 계속해서 우리나라를 지금 야금야금 먹어가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 제주도 같은 경우는 벌써 반중국화 되었다 그러죠. 그 완전 문호가 개방이 돼가지고 중국이 그 땅 주인인 곳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기뿐이겠습니까? 우리나라 용산도 지금 일부 지역에서 중국 사람들이 가져갔죠. 그리고 춘천 뭐 그쪽에도 그런 게 있다 그러고 뭐 우리나라에 지금 곳곳에 중국 사람들이 땅을 사들이고 있는데 이런 속에서 이정훈 기자 그 사람 말로는 동아일보도 넘어갔다. JTBC는 중앙일보는 그 전에 넘어갔다. 이제 남은 것은 조선일보 하나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우리가 보기에는 조선일보도 탐탁지 않지만 그나마도 조선일보 같은 그런 언론이 대형 언론이 버텨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대한민국의 기둥들이라고 봅니다. 어쨌거나 그런 것들이 이제 무너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제 남아 있는 것은 유튜브하고 광장밖에 없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거는 너무도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막다른 골목에 처해 있다 이런 이야기도 되겠죠. 그래서 국민의힘이 정말 미흡하지만 똘똘 뭉쳐서 싸워주기를 이제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것은 전부 제도권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뭐 바깥에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먹히지가 않잖아요. 전달이 안 된다니까 그쪽으로. 때문에 어쨌거나 미우나 공우나 조선일보, 채널A, 뭐 또 이게 TV조선, 국민의 힘, 뭐 이런 어떤 제도권 내 세력들이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뭔가 이렇게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중국화,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위험한 나라인지 중국 정부가 중국인들의 한국 이민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중국 포털 바이두에서 자세한 방법과 장점을 설명하고 있다. 엄청나게 몰려올 겁니다. 이제 앞으로 한국은 우리 땅 뭐 이런 식이 되겠죠. 자, 이거 다른 이슈 모든 것을 압도하는 것이 중국 이슈입니다. 중국 이슈.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판을 이렇게 어지럽게 만들어 놓은 그 배경도 결국은 중국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거기다가 헌법재판관에 이재명 변호사 이승엽 거론하고 있다. 이승엽이라 그러니까 빨갱이 이승엽 생각나네요. 자, 대통령실 이해충돌 이해 안 돼. 이게 이해충돌이 아니면 도대체 뭐가 이해충돌입니까? 아니 자기 변호하던 변호사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한다. 자기가 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 재판받을 수도 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처럼. 이건 이해충돌이 맞잖아요. 이런 식으로 뻔뻔하기 그지없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정말 큰 위기입니다. 보통 독재 그러는데 독재도요. 여러 가지 성격이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나 이런 분의 독재는 위대한 독재죠. 위대한 독재. 독재는 맞는데 자신을 위한 독재는 아니었거든. 그야말로 국민과 나라를 위한 독재. 저는 편하게 생각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그냥 왕으로 생각해요. 그냥 왕 같은 사람이다. 능력 출중한 세종대왕보다도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진 그런 왕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다 이해가 된다고. 그리고 뭐 나쁜 짓 한 것도 없어. 박정희 대통령은. 자,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요. 괴물 독재가 있죠. 요즘 이재명을 이야기할 때 이제 우파에서 괴물 독재, 특히 국민의힘에서도 괴물 독재라고 하더군요. 괴물 독재의 출현인데 저걸 그냥 이대로 보고 있어야 됩니까? 민주주의가 좋은 것 같지만요. 얼마나 위험한 제도인지 다 드러났잖아요. 선거에서 이겨버리면 다 끝나거든. 투표에서 이기면 다 끝나버린다고. 자, 다음 선거가 지방선거가 있고요. 1년 뒤입니다. 1년도 안 남았어요. 약 한 10달 남았는데 한 몇 달만 지나면 바람이 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총선이 옵니다. 대선보다도 더 중요한 게 총선입니다. 총선에서 지면은 아무것도 안 된다. 151석, 머리가 그냥 깨지더라도, 맨땅에 헤딩을 하더라도 151석은 반드시 해야 되겠죠. 지난 총선도 사실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관점에서 제가 잠깐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윤석열 중심으로 가든지, 한동훈 중심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가 결정이 됐었어야 돼요. 그게 중간에 충돌이 일어나면서 그냥 망한 것이다. 어느 한쪽으로 갔으면 이겼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예 윤 대통령 중심으로 가도 좋았고, 윤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일 있잖아요. 국정 구상, 어떤 그런 로드맵이 있을 텐데, 그거를 당시 이제 총선 지도부가, 그것을 이제 홍보하면서 거기에 올인하는 어떤 정책, 혹은 그런 선거 전략으로 갔더라면 어땠을까? 그 반대로 윤 대통령은 그냥 일반적으로 문재인이나 뭐 등등처럼요, 선거 국면에서는 아예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사라져 있었으면은 그랬더라면 어땠을까? 뭐 이런 두 가지 중에 한 개였어야 되는데
이 둘 다 무너져 버렸죠. 충돌이 일어났죠. 그러면서 그냥 자중질환, 물론 부정선거 이슈는 있습니다만 그걸로 그냥 여론도 악화됐고 지지율도 잘 나가다가 뭐 이렇게 꺾여버렸죠. 나왔던 이야기, 그 당시 이제 기억나는 건요. 전부 악재만 다 터졌었죠. 뭐 대파, 뭐 저기 호주 대사, 뭐 저기 황상무 회칼, 뭐 등등 해서 많습니다. 거기다가 또 의대 정원 관련해 가지고 그게 또 처음에는 국민적 지지가 높았지만 지지 높다고 그게 투표로 연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의사 집단은 똘똘 뭉쳐가지고 그 가족까지 치면 100만 명인데 100만 명이 다른 데로 가버렸고 뭐 등등 여러 가지 대형 이슈들이 많았죠. 그런 이야기만 하다가 선거 끝나버렸죠. 그러면서 역대급 참패를 했다. 자, 부정선거는 또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